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저렇게 치열하게 대립했던 두 전직 대통령. 이제 서울중앙지검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까요? 네, 내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입장이 오늘 아침에 좀 나왔습니다. 예.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죠.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얘기죠?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하루 전날인데 특별히 대통령께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뭐 특별히 준비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 가서 법리 다툼을 해야 될 테니까 변호사들과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조사 때는 그런 변호사 두 분 다 동석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맞습니다. 변호사는 세 분이 아마 동석을 하게 될 겁니다. 번갈아서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하고 응하는 형식으로 발표될 겁니다. 세 분이라면은 지금 알려진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훈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영현 변호사하고 김병철 변호사하고 세 사람이 입회하게 될 겁니다. 그럼 김병철 변호사 선임계는 오늘 제출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 분 외에 뭐 또 내일 내일 수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전 장관께서 대개에서부터 검찰 총사까지 같이 수행 모시고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청사 앞에서 특별히 대국민 메시지 같은 걸 발표하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어제 언론에 나온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살펴본 결과 아직도 여전히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고 있는 상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얘기는 한마디로 아직도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고 있죠. 지금 이제 3단계인데요. 지난해 11월에 중동으로 강연차 출국할 때 이거 적폐청산 아니고 정치보복이 아닌가는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하죠. 그때 처음으로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근데 그 말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시끄러웠고 국민 여론도 들썩였는데 이제 내일 드디어 소환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9시 반 검찰 포토라인에 설 텐데 정치보복이라는 맥락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과정 동안 거의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소환되고 거의 매일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되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엄중한 게 항상 뇌물죄인데요. 공직자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지금 110억 원에 달하는 혐의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이다. 아까 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 얘기가 암시하는 게 법조인들, 이 법률 조력, 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시나리오는 우리가 지금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나는 몰랐다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 정황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검찰에 소환되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게 됐는데요. 그렇죠. 김효재 전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검찰 소환 하루 전에 피의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되나요? 뭐 일단 본인들이 어제 검찰에 어떤 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칼을 본인들한테 들여댈 것인지는 뭐 일반적인 피의자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자백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 뭐 그런 일반적인 어떤 준비들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이제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지 못한 칼을 검찰에 들이밀 때가 그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검찰 한 6, 7 정도까지는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만약에 이제 검찰에 들어갔는데 검찰이 내가 전혀 대위가 안 돼 7, 8, 9를 들이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사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점이 아마 수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어차피 이제 증거 자료가 다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개된 증거 자료 안에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건데 검찰의 수사는
시간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게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마 저희들이나 알고 있는 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방어 준비를 할 건데, 만약에 내일 중앙지검 1001호에 출두했을 때 조사하는 부장검사가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증거 자료나 그런 것들을 들이밀었을 때 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측면이죠. 그 기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의 팩트, 본인이 알고 있는 팩트를 측근과 내일 뭐 같이 들어간다는 변호사 3명에게 어디까지 오픈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이 사건 법안에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10억 받았다. 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의 팩트를 얘기를 해야 거기서 자백할 건 자백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데, 혼자만 10억 받았다는 거 숨기고 나서 변호사들한테 나 절대 안 받았다? 괜찮아. 무조건 우린 부인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 10억 받아 증거를 들이민다. 이러면 변호사들도 맹봉이 오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팩트를 얼마나 모든 것들을 측근과 변호인들에게 오픈했는지, 그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질문지가 A4 용지로 한 120장 또는 130장에 네, 달한다고 네. 합니다. 질문의 양도 방대하고, 게다가 상대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네. 한 번 불러서 영장을 쳐야 될 것이고, 영장 쳐서 발부가 안 되면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검찰 대비하고 있을까요? 검찰의 의견이 일전에 한번 흘러나온 바가 있는데, 이 추가적인 소환은 어렵다고 본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소환으로 끝내야 된다는 걸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동안 바로 최근까지도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또 소환이 있었고요. MB 측근 인사들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누적되고 있고, 새로운 사실도 덧붙여졌는데, 왜 3월 14일에 소환을 하느냐.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 김태형 변호사도 그렇고 3월 12일 이전에 소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주에. 왜냐하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소가 돼서 재판 준비를 한다 하면 그동안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은 자료가 공개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MB 쪽 변호인단도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공판 전에 이 MB를 소환해야 되는 이제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게 한 번 소환한다, 오는 걸 다 물어본다, 확인한다. 이게 120에서 130장 A4 용지로 질문지가, 자료가 아니고 질문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물리적 시간이 무제한 걸릴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길어도 10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서 이것을 결정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적어도 내일 아침 9시 반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새벽 전후에는 보통 검찰의 입장이 나옵니다. 예. 귀가하느냐,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혹은 전격 체포되느냐, 피의자 신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경로들이 갈리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속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검찰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변호인단에게 모든 걸 믿고 잘 털어놔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와 또 강훈 변호사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정동기 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캠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출사라고 하죠. 출사하기 전에 마지막 직책은 뭐였냐면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던 것이 후보 경선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하고 도곡동 땅 의혹이었거든요. 물론 당시에 대검 차장이라는 직위상 그 수사를 일일이 뭐 참여해가지고 뭐 신문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보고라인의 총장 다음에 차장 아니겠습니까? 보고라인에서 넘버 2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수사들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했던 것 아니겠냐. 그러면 그러니까 공직에 있을 때 관여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뒤에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건 변호사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가 제기됐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한변협에서 이것은 선임기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은 수임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빠지는 게 되는 거죠. 선임기를 제출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다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법률 참모들 중에서는 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시에 대검차장 했다는 얘기는 이 사건의 어떤 내밀한 내역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아마 조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강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법무비서관을 역임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또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법무비서관 퇴임 그 이후에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 위해서 그 로펌에서 나와서 아주 새로운 법무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내일은 변호사가 3명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강훈 변호사가 이제 뭐 각 있고요. 대표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피영현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김병철. 변호사라고 네. 이번에 또 네. 선임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3명이 가서 이제 뭐 두 명이 이제 옆에 앉아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을 때 이들의 뭐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 선임 여부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강훈 변호사나 정동희 변호사도 뒤에서 도와주겠지만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많이 맞췄던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 피영현 변호사도 강훈 변호사하고 같이 대형 로펌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호흡들은 잘 맞춰왔을 거고, 어차피 내일 들어간다고 해서 변호사가 옆에서 뭐 진술을 코치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참여하는 것이, 조사는 이명박 피의자 신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거고, 이 변호사들은 한 걸음 뒤에 이제 앉아서 어떤 흐름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진술을 변호사가 끼어들어서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중간중간 뭐 좀 흐름을 좀 끊는다고 하죠. 예. 잠시 뭐 쉬었다 하시다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진술을 막히면 잠깐 좀 뭐 일종의 작전 타임 좀 걸고 그러면 대신 약간 변호사가 의논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변호사가 대신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피의자가 진술을 꼬였을 때는 그 진술은 뭐 이런 취지입니다. 뭐 이렇게 좀 도와줄 수는 있으나, 이명박 전 피의자는 입을 다물고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진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이거 왼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는 해줄 수는 있죠. 예. 자, 그런데 아까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 네. 이런 거 모릅니다. 뭐 동산, 부동산 얼마인지. 예. 하지만 적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이제 믿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모든 재산을 헌납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 재산이 없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를 쓸 돈이 없다. 일전에 이제 어떤 보도가 일부 있었냐 하면 좀 봉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왜 봉사를 요구하지? 어허. 사실은 정당한 돈을 내고 수임하면 되는데, 의뢰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지금 나는 뭐 막대한 자산을 모아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동에 집 한 채 있고 힘들게 있다. 역삼동이죠. 지금 자택이. 그 외에는 논현동. 논현동이죠. 네. 논현동에 지금 자택만 있고 상당히 이제 동산도 없다. 어렵다. 이런 상황을 슬쩍 흘리는 정치적인 제스처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지금 기소돼서 재판에 들어간다고 해도 뇌물죄라든가 이게 형이 확정되는데, 무슨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벌금, 추징금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 내역을 밝힐 이유는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방어적인 전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는 되고요. 예. 하지만 이 좀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이걸 믿을 국민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직 대통령 소환에 검찰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간단히 입장 발표를 하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으로 올라가서 1001호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던 곳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10층이 아마 특수조사실일 거고, 거기 아마 1001호, 1002호 2개 정도 방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검찰 중앙지검의 다른 층이랑 좀 구조가 다른 거죠. 특별조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기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방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1002호에서 약간 대기를 하다가 실제 조사는 이제 1001호에서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조사실은 사실 저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00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어떤 세면대라든지 아니면 침대, 소파 정도까지도 이제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 1001호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기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특별조사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약간의 검찰이 예우를 해주는 거죠. 예. 1001호가 상당히 두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이 번호를 가지고 아까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도 봤습니다만 치열하게 싸웠던
두 사람인데 같은 방에서 이제 같은 조사를 방에서 받는 조사를 받는데 이게 또 이게 숫자와 관련된 좀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천일과 관련된 예. 일들이 많죠. 원래 그냥 1이라는 숫자는 요즘 강철비라는 뭐 남북 관련 영화 보신 분은 네. 이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내려오는데 자 북쪽 1호 그쪽 1호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왔어. 예. 우리 쪽 1호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네, 네. 코드 1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외국에서도. 1호기라고 하고 1호차라고. 네, 공군 1호기 대통령이 탄 차는 이 1호차. 항상 이제 이건 뭐 회사 내에서 CEO도 1호라고 부르긴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1호 하면은 프레지던트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뭐 북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지도자거나 그런 경우여서 1001은요 사실은 노태우 정부 6공화국까지는 대통령 차량의 번호판이 1001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 1001이 뜬다. 그럼 이게 누구지? 어. 그럼 주로 이제 1호가 대통령의 번호가 1001을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공교로운 게 이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검찰도 1001, 1001호실이다라는 점에서 야 이게 저 1호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최순실 씨 그 슬픈 오피스텔도 대목이죠. 최순실 씨의 오피스텔들도 1001호여서 네.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 숫자, 특히 이제 1001 혹은 1에 매우 집착했다는 게 또 보도됐던 바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전 대통령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것부터 해서 청와대 문건 유출 다스와 관련된 혐의, 뭐 혐의만 2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에 핵심은 뇌물죄라고요? 뇌물죄죠.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부도 실질적으로 이제 뇌물에 대한 것이고 결국 이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해서 그 다스의 주인도 네.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서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차명재산 보유한 거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스는 왜 얘기를 하냐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수요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납해준 한 60억 정도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단순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철성 비망록이나 어떤 이병모 메모 문건에서 나왔다던 이팔성 저 우리금융지주에서 왔던 22억들, 네, 인사청탁과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김소남 전 의원의 어떤 공천헌금 의혹 다 4억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대보그룹도 한 3, 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ABC 상사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돈들도 전부 다 이제 뇌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를 합치면 얼추 한 100억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혐의들 뇌물 혐의가 되는 거죠. 그 혐의는 120개 그리고 질문은 120페이지. 그 중에 딱 한 질문. 그 질문 있을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질문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렇게 뭐 대놓고 물어보진 않고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다스가 누구 겁니까의 중요성은 바로 이 삼성 뇌물죄와 연결고리입니다. 물론 뭐 당시에 뭐 횡령이나 비자금 얘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아직 보도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횡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동영 씨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고 하면 삼성의 소송비 대납 같은 거 그냥 내가 그냥 내 형들이랑 내 처남이 하는 회사니까 내가 좀 도와준 거야.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거 내가 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 단순 뇌물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다스나 누구 겁니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른 죄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미 뭐 측근이나 친인척, 가족, 뭐 친형들 사이에서 중요한 진술들이 몇 가지 나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저 부인하기만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이상은 회장 가장 최근에 이제 소환돼서 다스 누구 거냐? 일부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또 이 소환 조사 끝내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니다. 다스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 근데 이 다스는 하나의 몸통인데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예요. 예. 그냥 다스가 소유물, 자산으로서 이게 얼마짜리 회사인데 이 전 대통령 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말단 격리 여직원이 은닉했다는, 이게 횡령했다고 얘기했던 120억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약 이제 거래처와의 대금 부풀리기로 300억 이상의 이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이 있는데 그럼 이게 용처가 뭐냐? 정치자금으로 쓰인 거냐? 비자금으로 쓰인 거냐? 또 다른 용도로 쓰인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금 수사가 복잡한데 결국은 배임, 횡령, 여러 가지 좀 납득할 수 없는 거래들 이게 다발로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돈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수상한 정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기업형 범죄가 아니라 이건 이 정경 유착형 범죄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의구심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2007년 처음 장면 보셨잖아요. 사실은 저는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답변해야 되는 게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뭐 다스 도곡동 땅 내 거라고요. 이런 반박을 할 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저 경선에서 떨어지죠. 근데 이 도곡동 땅 그리고 BBK 다스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2007년 대선은 본선은 사실은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저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이었거든요. 그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당대회에서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 말을 지금 시간은 한 11년 흘렀습니다만 완전히 본인이 뒤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저 주장을 아직 유지하려면 검찰의 이 13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 중에서 지금 몇 개만 걸리면 뇌물 하나 혹은 다스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 그 상납 의혹, 네. 특활비 상납 의혹 하나 이 덩어리가 지금 크게는 3개인데 한두 개씩 걸리면 이게 유죄 여부를 피해가긴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 내일 피해갈 것이냐, 어떤 신의 한 수가 있을 것이냐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 대목을 한번 내일 관전 포인트로 지목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기자회견을 갖고 사무실에서 한 발언인데요. 당시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재임 중 자, 이제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저렇게 본인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 포토라인에서입니다. 포토라인에서도 이 이른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4번째 포토라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4번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 네. 내일 포토라인. 네. 과연 내일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장문의 글을 읽거나 뭐 정견 발표는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당시엔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때 대독 메시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직접 발표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골목 성명이라고 네. 우리가 알려진. 그리고 이제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는데 다음날 체포돼서 이제 압송됩니다. 네. 그런 상황. 바로 교도소로 갔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면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문장이 2-3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끝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 왜냐하면 혐의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들어가서 이제 본 게임을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나의 입장은 어떠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 나는 무고하다. 죄가 없다. 두 번째, 이 일은 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거죠. 정권적 차원의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성실히 조사에 임할 거고 나의 무죄는 드러날 거다인데 그 사이에 쉽지가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려면 돈은 거침없이 움직인 정황이 다 자료로도 나와 있고 진술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일을 지시하거나 진두지휘했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남이 아니라 당시의 최측근에게 미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덩어리는 사라지지 않는데 이 전 대통령이 나는 여기서부터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려면 예. 손을 더럽힌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결국은 이게 내부 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인데 내일 메시지가 이것을 피해가면서 어찌 보면 한 시대의 보스로서 자기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무고하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제가 보기엔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분석하신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 측근들에게 책임을 넘길 것이다. 가능성이 나는 크죠. 모르는 일이다라고 네. 할 건데 또 측근들은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게 나오잖아요. 왜 많은 게 나오냐면 검찰에서 이제 진술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자꾸 증거를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은 본인이 이제 거기서 뒤집어 쓰기 이제 싫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특법 빌딩까지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다급해요. 지금 구속된 측근들은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쓰게 생겼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할 거 워낙 제가 얘기했듯이 치밀한 분이거든요. 자, 정두원 전 의원의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름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포 빌딩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영포에 가면 뭐가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좀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포 빌딩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서 많은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 문건을 가지고 당시 어떤 굉장히 지근거려서 이재용 대통령 보좌였던 김백준 기획관한테 물었던 거죠. 야,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이건 뭐야? 그러니까 문건이 나온 입장에서 보면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 확인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소송비 대납 같은 경우도 김백준 기획관이 먼저 진술한 게 아니라 그 문건, 그러니까 총무기획관실에서 작성해서 VIP 보고용으로 만든 문건이 영포 빌딩에 나왔고 그 문건을 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그 작성했던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 맞다,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종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이 먹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만약에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문제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거 정말 정치 보복이야. 야, 댓글 가지고 전직도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도 죄명은 뇌물이지만 야, 관례상 다 했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걸 뭐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업무로 해서 쓴 건데 야, 이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건 정치 보복 아니야? 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삼성 소송비 대납, 뭐 이팔성 그다음에 김소남 의원 이런 문제들은 이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뒤져 시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씩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것이거든요. 영포 빌딩 압수수색 해봤더니 거기서 삼성 소송비 대납 문건이 나오는 것이고 이병모 씨 조사해봤더니 이병모 씨가 그 하드디스크에 가지고 있던 장부가 나온 것이고 그 장부에서 김소남, 이팔성, 대보 이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팔성 이름 나왔네 하고 이팔성 전 회장 조사해서 집에 압수수색해봤더니 그 메모지 찢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또 SD 8억, 이상주 14억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나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뒤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정치보복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반응도 국정원 댓글 얘기하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얘기할 때만 해도 나름대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반응이 있었으나 삼성 소송비 대납 문제부터 자유한국당에서 일체 논평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어떻게 보세요? 측근과 MB와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대결입니다. 결국은 누가 책임질래라고 묻는다면 이 관련자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처음에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집사, 그다음에 이미 등을 돌리고 많은 것을 초기에 진술했던 김희중 전 제2부속실장, 집사 중에 집사 이렇게 불렀어요. 아까 얘기한 이병모 이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이영배 금강 대표라든가 이 사람들을 또 우리가 금고지기, 재산관리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스는 또 이 일가들이 있어요. 아들 이시형, 또 조카 이동형, 거기에 형 이상은 이렇게 일가들이 또 다스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청와대에 재직했던 참모 집사들, 그리고 청계재단과 개인적으로 이제 비자금을 돌렸던 일종의 재산관리인 금고지기들, 그리고 다스를 한 몸통으로 한 일가족들, 이 굉장히 많은 측근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일가족도 나뉘었습니다. 이상은 가문과 이명박 가문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누구 거냐라는 싸움이 조카와 아들의 이야기는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시영이 다스를 장악했는데 경영권 자체를, 이동형은 명목상의 대표로 돼 있다가 밀려난 정황이 보여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왔다 갔다 한 게 뭐냐면 삼성은 왜 소송비를 대납했느냐, 무엇을 주고받았느냐, 이것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뇌물로 등장한 게 60억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걸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책임을 검찰이나 사법부는 누군가에게 물어야 돼요. 부정한 돈이 엄청나게 돌아다녔는데 거기는 국고 손실도 있고 사기업의 돈도 있고 그리고 정치자금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본인이 정하세요. 검찰이 물어보면 뭘 찍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다 난 모르는 일이다. 나는 국가 경영만 열심히 했고 재산도 지금 없다. 이 얘기를 아까 흘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쪼개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청와대의 집사로서 이만큼의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이제 오간 부정한 돈들에 대해서는 뭐 청계재단 대표와 이 금강에서 이 거래 비자금을 만들어서 책임지시고 이건 다스가 책임지시고 쪼개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고하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중에서 정점은 다 당시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그럼 김백준 전 기획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난 하나도 몰랐다. 이 어찌 보면은 이제 저 도와주는 일개 하녀처럼 시종처럼 하던 최순실 씨가 너무 많이 이걸 해먹었다는 걸 나는 듣고 너무 놀랐다. 이건 난 하나도 몰랐다.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정컨대는 이게 뇌물 혐의가 지금 1심에서 적어도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 지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논리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연 이 모든 활동들,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과 오간 돈에서 정말 무관하고 무고하고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후에 저는 모레는 몇 가지 정황들은 나오게 될 텐데 절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내일 화이트데이입니다만 하얗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적었는데 뭐 꼭 국정원 뇌물과 관련해서 말고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국정원 특활비 그때만 해도 이게 여기서 끝인 것처럼 보였고 그게 굉장히 제일 커 보이지만 지금 사실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좀 작은 범죄가 더 작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곁으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근데 어쨌든 김백준 전 기획관 최초로 기소할 때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 방조범. 그러니까 검찰 표현에 의하면은 이 김백준 전 기획관 통로다 이런 표현도 썼었거든요. 맞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전달해주는 역할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으로 보는 것은 뭐 이제 명확화하는데 나머지 문제들 삼성 특활비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삼성 특활비 같은 경우도 보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가운데 역할을 한 것이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한테 미국 가서 남은 돈 받아오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검찰이 삼성 특활비에 있어서도 김백준 기획관은 가운데서 그냥 심부름한 정도에 그치고 일종의 통로로 그치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모든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오히려 뭐 국정원 특활비처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 김백준 기획관 종범, 방조 이 수준도 아니고 아마 김백준 기획관은 빠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모든 이익을 향유한 아마 그런 뇌물죄 어떤 피의자로 그렇게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보고 있고 검찰의 지금 흐름도 그런 것도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 논란이 불거져 있고 측근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명품 가방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전에 정두원 전 의원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바로 연결되죠. 그건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추측들만 난무해 있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실체는 얘기를 안 했어요. 2007년 대선 전에 나중에 영부인이 되죠. 당선이 되고 김윤옥 여사가 큰 사고를 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경천 동지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그때는 정두원 의원이 당시 측근일 때잖아요. 가서 사제까지 털어서 이것을 내가 막았다. 무릎도 꿇었다. 각서도 써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이들이 뭔가 정말 그들이 찾아야 할 몫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당시에는 나는 MB 측근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가서 행정관을 만나봐라. 행정관도 이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더라. 뭐 이 기획 인쇄업을 하는 사람들이더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토당토 나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화를 냈겠죠? 정두원 전 의원한테. 그래서 이제 청와대 민정 비서관을 연결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팩트로 정황이 흐르고 있는데 그 사건의 실체가 뭐냐? 이 대선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근데 이제 그로부터 여러 가지
당선 축하금을 미리 받았던 것 아니냐, 예. 돈 거래 문제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다가 이번에 하나 딱 조각이 나온 게 이게 퍼즐 조각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즉슨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예. 고가의 명품 백, 이것도 뭐 2, 3천만 원 하는 뭐 브랜드의 백을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가 대선 전날 돌려줬는데, 예. 자, 백은 받았다 돌려줬는데 그 안에 뭐가 그 있었죠? 안에 달러로 현찰이 들어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을 검찰이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예. 이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일이고요. 이것도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이면 사실은 이 자체는 그 안에 그럼 또 몇 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대선 전부터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그 이제 부인의 이제 사안까지도 범죄 혐의가 또 덧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인 다툼 플러스 법리적인 또 이제 수사의 이 실체 플러스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사회적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김윤옥 여사의 경우는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정도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됐던 정황이 포착됐는데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공소시효 같은 부분도 있고요. 글쎄요, 뭐 그는 검찰이 어떻게 방향을 잡냐는 건데 현재까지 검찰 쪽의 움직임을 보면 김윤옥 여사까지 피의자로 소환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는 보여요. 일단 모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김윤옥 여사한테까지 이게 검찰이 피의자 소환할까라는 것은 뭐 현재로서는 저는 가능성은 낮게 보는데,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추가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검찰의 어떤 특수수사라는 건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뭐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지만 자꾸 추가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진술을 확보하고 물증을 확보한다고 하게 되면 전격적으로 김윤옥 여사도 피의자로 소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수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죠. 내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그 결과 내일요? 그러니까 내일 조사 받은 이후에. 다음에 네. 받은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일 말씀하셨는데 치더라도 내일은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범죄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술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것들을 분석하는 시간만 해도 꽤 걸려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날 당장 영장을 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영장을 친다 안 친다고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검찰이 한 달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뭘 불구속을 하든 구속을 하든 뭐라도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내일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목요일날 새벽 하나 이른 아침 정도 돼서 아마 집에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빠르면 그 주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은 날 겁니다. 다만 내일 목요일 오후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네, 저는 그 가능성도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검찰이 지금 어느 정도를 쥐고 있는지를 우리가 논평을 하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마 우리가 그야말로 뭐 스모킹건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 근데 여기는 좀 진술과 자료예요. 뭔가 여기서 이제 태블릿 PC라든가 녹취 파일이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자료가 일치하는 대목에서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피하기가 어렵겠는데 하는 강력한 혐의 한두 개만 있으면 검찰은 속전속결로 갈 것이, 왜냐하면 2월에 원래 소환 예정이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금 패럴림픽 진행 중입니다만 한 달 정도 늦춰져서 지금 3월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잖아요. 2월 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빨리 소환되는 게 MB에게 더 좋다. 시간이 갈수록 혐의는 점점 불어난다. 앞으로 한 달 후가 되면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쭉 갔던 댓글 부대 이야기가 이제 경찰 조직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혐의를 가지고 자, 유죄의 가능성 짙다 아니다. 이걸 검찰이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빨리 치는 게 이것은 서로에게도 좋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법을 빌린다면 국익을 위해서 빨리 이것이 해결되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저렇게 치열하게 대립했던 두 전직 대통령. 이제 서울중앙지검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까요? 네, 내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입장이 오늘 아침에 좀 나왔습니다. 예.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죠.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얘기죠?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하루 전날인데 특별히 대통령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뭐 특별히 준비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 가서 법리 다툼을 해야 될 테니까 변호사들과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조사 때는 그런 변호사 두 분 다 동석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맞습니다. 변호사는 세 분이 아마 동석을 하게 될 겁니다. 번갈아서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하고 응하는 형식을 밝게 될 겁니다. 세 분이라면은 지금 알려진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훈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영현 변호사하고 김병철 변호사하고 세 사람이 입회하게 될 겁니다. 그럼 김병철 변호사 선임계는 오늘 제출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 분 외에 뭐 또 내일 내일 수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전 장관께서 대개에서부터 검찰 총사까지 같이 수행 모시고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청사 앞에서 특별히 대국민 메시지 같은 걸 발표하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어제 언론에 나온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살펴본 결과 아직도 여전히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고 있는 상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얘기는 한마디로 아직도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고 있죠. 지금 이제 3단계인데요. 지난해 11월에 중동으로 강연차 출국할 때 이거 적폐청산 아니고 정치보복이 아닌가는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하죠. 그때 처음으로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근데 그 말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시끄러웠고 국민 여론도 들썩였는데 이제 내일 드디어 소환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9시 반 검찰 포토라인에 설 텐데 정치보복이라는 맥락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과정 동안 거의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소환되고 거의 매일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되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엄중한 게 항상 뇌물죄인데요. 공직자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지금 110억 원에 달하는 혐의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이다. 아까 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 얘기가 암시하는 게 법조인들, 이 법률 조력, 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시나리오는 우리가 지금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나는 몰랐다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 정황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검찰에 소환되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게 됐는데요. 그렇죠. 김효재 전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검찰 소환 하루 전에 피의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되나요? 뭐 일단 본인들이 어제 검찰에 어떤 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칼을 본인들한테 들여댈 것인지는 뭐 일반적인 피의자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자백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 뭐 그런 일반적인 어떤 준비들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이제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지 못한 칼을 검찰에 들이밀 때가 그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검찰 한 6, 7 정도까지는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만약에 이제 검찰에 들어갔는데 검찰이 내가 전혀 대위가 안 돼 7, 8, 9를 들이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사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점이 아마 수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어차피 이제 증거 자료가 다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개된 증거 자료 안에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건데 검찰의 수사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게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마 저희들이나 알고 있는 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방어 준비를 할 건데 만약에 내일 중앙지검 1001호에 출두했을 때 조사하는 부장검사가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증거 자료나 그런 것들을 들이밀었을 때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측면이죠. 그 기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의 팩트, 본인이 알고 있는 팩트를 측근과 내일 뭐 같이 들어간다는 변호사 3명에게 어디까지 오픈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10억 받았다. 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의 팩트를 얘기를 해야 거기서 자백할 건 자백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데 혼자만 10억 받았다는 거 숨기고 나서 변호사들한테 나 절대 안 받았다? 괜찮아. 무조건 우린 부인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 10억 받아 증거를 들이민다. 이러면 변호사들도 멘붕이 오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팩트를 얼마나 모든 것들을 측근과 변호인들에게 오픈했는지 그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질문지가 A4 용지로 한 120장 또는 130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질문의 양도 방대하고 게다가 상대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한 번 불러서 영장을 쳐야 될 것이고 영장 쳐서 발부가 안 되면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검찰 대비하고 있을까요? 검찰의 의견이 일전에 한번 흘러나온 바가 있는데 이 추가적인 소환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까 한 번 차원에서는 이걸 믿을 국민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직 대통령 소환에 검찰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간단히 입장 발표를 하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으로 올라가서 1001호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던 곳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10층이 아마 특수조사실일 거고 거기 아마 1001호, 1002호 2개 정도 방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청사, 검찰, 중앙지검의 다른 층이랑 좀 구조가 다른 거죠. 특별조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기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저 방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1002호에서 약간 대기를 하다가 실제 조사는 이제 1001호에서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조사실은 사실 저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00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어떤 세면대라든지 아니면 침대, 소파 정도까지도 이제 저 구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 1001호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기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특별조사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약간의 검찰이 예우를 해주는 거죠. 예, 1001호가 상당히 두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이 번호를 가지고 아까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도 봤습니다만 치열하게 싸웠던 두 사람인데 같은 방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게 또 이게 숫자와 관련된 좀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1001과 관련된 일들이 많죠. 원래 그냥 1이라는 숫자는 요즘 강철비라는 뭐 남북 관련 영화 보신 분은 이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내려오는데 자 북쪽 1호 그쪽 1호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왔어? 우리 쪽 1호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드 1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외국에서도. 1호기라고 하고 1호차라고. 공군 1호기 대통령이 탄 차는 이 1호차. 항상 이제 이건 뭐 회사 내에서 CEO도 1호라고 부르긴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1호 하면은 프레지던트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뭐 북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지도자거나 그런 경우여서 1001은요. 사실은 노태우 정부 6공화국까지는 대통령 차량의 번호판이 1001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 1001이 뜬다. 그럼 이게 누구지? 그럼 주로 이제 1호가 대통령의 번호가 1001을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공교로운 게 이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검찰도 1001, 1001호실이다라는 점에서 야 이게 저 1호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최순실 씨 그 오피스텔도 최순실 씨의 오피스텔들도 1001호여서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 숫자, 특히 이제 1001 혹은 1에 매우 집착했다는 게 또 보도됐던 바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전 대통령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것부터 해서 청와대 문건 유출 다스와 관련된 혐의, 뭐 혐의만 2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뇌물죄라고요? 뇌물죄죠.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실질적으로 이제 뇌물에 대한 것이고 결국 이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해서 그 다스의 주인도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서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차명재산 보유한 거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스는 왜 얘기를 하냐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수요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납해준 한 60억 정도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단순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철성 비망록이나 어떤 이병모 메모 문건에서 나왔다던
이팔성 저 우리금융지주에서 왔던 22억들. 네, 그다음에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김소남 전 의원의 어떤 공천헌금 의혹 다 4억 정도 되는 거죠. 네. 대보그룹도 한 3, 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ABC 상사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돈들이 전부 다 이제 뇌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를 합치면 얼추 한 100억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혐의들 뇌물 혐의가 되는 거죠. 그 혐의는 120개 그리고 질문은 120페이지. 그 중에 딱 한 질문. 그 질문 있을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질문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렇게 뭐 대놓고 물어보진 않겠고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다스가 누구 겁니까의 중요성은 바로 이 삼성 뇌물자 연결고리입니다. 물론 뭐 당시에 뭐 횡령이나 비자금 얘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아직 보도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횡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동영 씨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고 하면 삼성의 소송비 대납 같은 거 그냥 내가 그냥 내 형들이랑 내 처남이 하는 회사니까 내가 좀 도와준 거야.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거 내가 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 단순 뇌물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른 죄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미 뭐 측근이나 친인척, 가족, 뭐 친형들 사이에서 중요한 진술들이 몇 가지 나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저 부인하기만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이상은 회장 가장 최근에 이제 소환돼서 다스 누구 거냐? 일부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또 이 소환 조사 끝내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니다. 다스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 근데 이 다스는 하나의 몸통인데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예요. 그냥 다스가 소유물, 자산으로서 이게 얼마짜리 회사인데 이 전 대통령 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말단 격리 여직원이 은닉했다는, 이게 횡령했다고 얘기했던 120억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약 이제 거래처와의 대금 부풀리기로 300억 이상의 이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이 있는데 그럼 이게 용처가 뭐냐? 정치자금으로 쓰인 거냐? 비자금으로 쓰인 거냐? 또 다른 용도로 쓰인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금 수사가 복잡한데 결국은 배임, 횡령, 여러 가지 좀 납득할 수 없는 거래들 이게 다발로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상한 정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업형 범죄가 아니라 이건 이 정경 유착형 범죄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의구심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2007년 처음 장면 보셨잖아요. 사실은 저는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답변해야 되는 게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뭐 다스 도곡동 땅 내 거라고요. 이런 반박을 할 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저 경선에서 떨어지죠. 근데 이 도곡동 땅 그리고 BBK 다스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2007년 대선은 본선은 사실은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저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이었거든요. 그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당대회에서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 말을 지금 시간은 한 11년 흘렀습니다만 완전히 본인이 뒤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저 주장을 아직 유지하려면 검찰의 이 13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 중에서 지금 몇 개만 걸리면 뇌물 하나 혹은 다스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 그 상납 의혹, 특활비 상납 의혹 하나 이 덩어리가 지금 크게는 3개인데 한두 개씩 걸리면 이게 유죄 여부를 피해가긴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내일 피해갈 것이냐, 어떤 신의 한 수가 있을 것이냐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 대목을 한번 내일 관전 포인트로 지목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기자회견을 갖고 사무실에서 한 발언인데요. 당시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재임 중 자, 이제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저렇게 본인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 포토라인에서입니다. 포토라인에서도 이 이른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 포토라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네 번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 네. 내일 포토라인. 네. 과연 내일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장문의 글을 읽거나 뭐 정견 발표는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당시엔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때 대독 메시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직접 발표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골목 성명이라고 네. 우리가 알려진. 그리고 이제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는데 다음날 체포돼서 이제 압송됩니다. 네. 그런 상황. 바로 교도소로 갔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면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문장이 두세 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끝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 왜냐하면 혐의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들어가서 이제 본 게임을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나의 입장은 어떠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 나는 무고하다. 죄가 없다. 두 번째, 이 일은 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거죠. 정권적 차원의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성실히 조사에 임할 거고 나의 무죄는 드러날 거다인데 그 사이에 쉽지가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려면 돈은 거침없이 움직인 정황이 다 자료로도 나와 있고 진술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일을 지시하거나 진두지휘했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남이 아니라 당시의 최측근에게 미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덩어리는 사라지지 않는데 이 전 대통령이 나는 여기서부터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려면 예. 손을 더럽힌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결국은 이게 내부 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인데 내일 메시지가 이것을 피해가면서 어찌 보면 한 시대의 보스로서 자기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무고하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제가 보기엔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분석하신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 측근들에게 책임을 넘길 것이다. 가능성이 나는 크죠. 모르는 일이다라고 네. 할 건데 또 측근들은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조원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게 나오잖아요. 왜 많은 게 나오냐면 검찰에서 이제 진술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자꾸 증거를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은 본인이 이제 거기서 뒤집어 쓰기 이제 싫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특법 빌딩까지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다급해요. 지금 구속된 측근들은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쓰게 생겼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할 워낙 제가 얘기했듯이 치밀한 분이거든요. 자, 정두원 전 의원의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름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포 빌딩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언론은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영포에 가면 뭐가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좀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포 빌딩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서 많은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 문건을 가지고 당시 어떤 굉장히 지근거려서 이전 대통령 보좌였던 김백준 기획관한테 물었던 거죠. 야,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이건 뭐야? 그러니까 문건이 나온 입장에서 보면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 확인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소송비 대납 같은 경우도 김백준 기획관이 먼저 진술한 게 아니라 그 문건, 그러니까 총무기획관실에서 작성해서 VIP 보고용으로 만든 문건이 영포 빌딩에 나왔고 그 문건을 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그 작성했던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 맞다,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소환으로 끝내야 된다는 걸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동안 바로 최근까지도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또 소환이 있었고요. MB 측근 인사들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누적되고 있고 새로운 사실도 덧붙여졌는데 왜 3월 14일에 소환을 하느냐.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 김태형 변호사도 그렇고 3월 12일 이전에 소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주에. 왜냐하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소가 돼서 재판 준비를 한다 하면 그동안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은 자료가 공개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MB 쪽 변호인단도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공판 전에 이 MB를 소환해야 되는 이제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게 한 번 소환한다, 오는 걸 다 물어본다, 확인한다. 이게 120에서 130장 A4 용지로 질문지가 자료가 아니고 질문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물리적 시간이 무제한 걸릴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길어도 10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서 이것을 결정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적어도 내일 아침 9시 반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새벽 전후에는 보통 검찰의 입장이 나옵니다. 예. 귀가하느냐,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혹은 전격 체포되느냐, 피의자 신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경로들이 갈리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속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검찰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변호인단에게 모든 걸 믿고 잘 털어놔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와 또 강훈 변호사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정동기 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캠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출사라고 하죠. 출사하기 전에 마지막 직책은 뭐였냐면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던 것이 후보 경선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하고 도곡동 땅 의혹이었거든요. 물론 당시에 대검 차장이라는 직위상 그 수사를 일일이 참여해가지고 신문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보고라인의 총장 다음에 차장 아니겠습니까? 보고라인에서 넘버 2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수사들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했던 것 아니겠냐. 그러면 그러니까 공직에 있을 때 관여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뒤에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건 변호사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가 제기됐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한변협에서 이것은 선임기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은 수임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빠지는 게 되는 거죠. 선임기를 제출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다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법률 참모들 중에서는 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시에 대검차장했다는 얘기는 이 사건의 어떤 내밀한 내역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조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강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법무비서관을 역임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법무비서관 퇴임 이후에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 위해서 그 로펌에서 나와서 아주 새로운 법무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내일은 변호사가 3명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강훈 변호사가 이제 갈 있고요. 대표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김병철. 변호사라고 네. 이번에 또 선임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3명이 가서 이제 두 명이 이제 옆에 앉아 있을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을 때 이들의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 선임 여부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강훈 변호사나 정동기 변호사도 뒤에서 도와주겠지만,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많이 맞췄던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 피영현 변호사도 강훈 변호사하고 같이 대형 로펌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호흡들은 잘 맞춰왔을 거고, 어차피 내일 들어간다고 해서 변호사가 옆에서 진술을 코치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참여하는 것이, 조사는 이명박 피의자 신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거고, 이 변호사들은 한 걸음 뒤에 이제 앉아서 어떤 흐름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진술을 변호사가 끼어들어서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중간중간 좀 흐름을 좀 끊는다고 하죠. 예. 잠시 쉬었다 하시다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진술을 막히면 잠깐 좀 일종의 작전 타임 좀 걸고 대신 약간 의논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변호사가 대신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피의자가 진술을 꼬였을 때는 그 진술은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좀 도와줄 수는 있으나,
이명박 전 피의자는 입을 다물고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진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이거 왼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는 해줄 수는 있죠. 예. 자, 그런데 아까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 이런 거 모릅니다. 뭐 동산, 부동산 얼마인지. 하지만 적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이제 믿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모든 재산을 헌납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 재산이 없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를 쓸 돈이 없다. 일전에 이제 어떤 보도가 일부 있었냐 하면 좀 봉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봉사를 요구하지? 사실은 정당한 돈을 내고 수임하면 되는데, 의뢰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지금 나는 뭐 막대한 자산을 모아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동에 집 한 채 있고 힘들게 있다. 역삼동이죠. 지금 자택이. 그 외에는 논현동이죠. 논현동에 지금 자택만 있고 상당히 이제 동산도 없다. 어렵다. 이런 상황을 슬쩍 흘리는 정치적인 제스처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지금 기소돼서 재판에 들어간다고 해도 뇌물죄라든가 이게 형이 확정되는데 무슨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벌금, 추징금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 내역을 밝힐 이유는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방어적인 전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는 되고요. 하지만 이 좀 대중적인 일종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에 먹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만약에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문제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거 정말 정치 보복이야. 야, 댓글 가지고 전직도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도 죄명은 뇌물이지만 야, 관례상 다 했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걸 뭐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업무로 해서 쓴 건데 야, 이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건 정치 보복 아니야? 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삼성 소송비 대납, 뭐 이팔성 그다음에 김소남 의원 이런 문제들은 이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뒤져 시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씩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것이거든요. 영법 빌딩 압수수색 해봤더니 거기서 삼성 소송비 대납 문건이 나오는 것이고 이병모 씨 조사해봤더니 이병모 씨가 그 하드디스크에 가지고 있던 장부가 나오는 것이고 그 장부에서 김소남, 이팔성, 대보 이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팔성 이름 나왔네 하고 이팔성 전 회장 조사해서 집에 압수수색해봤더니 그 메모지 찢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또 SD 8억, 이상주 14억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나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뒤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정치보복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반응도 국정원 댓글 얘기하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얘기할 때만 해도 나름대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반응이 있었으나 삼성 소송비 대납 문제부터 자유한국당에서 일체 논평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어떻게 보세요? 측근과 MB와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대결입니다. 결국은 누가 책임질래라고 묻는다면 이 관련자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처음에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집사, 그다음에 이미 등을 돌리고 많은 것을 초기에 진술했던 김희중 전 제2부속실장, 집사 중에 집사 이렇게 불렀어요. 아까 얘기한 이병모 이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이영배 금강 대표라든가 이 사람들을 또 우리가 금고지기, 재산관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쓰는 또 이 일가들이 있어요. 아들 이시형, 또 조카 이동형, 거기에 형 이상은 이렇게 일가들이 또 다스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청와대에 재직했던 참모 집사들, 그리고 청계재단과 개인적으로 이제 비자금을 돌렸던 일종의 재산관리인 금고지기들, 그리고 다스를 한 몸통으로 한 일가족들, 이 굉장히 많은 측근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일가족도 나뉘었습니다. 이상은 가문과 이명박 가문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누구 거냐라는 싸움이 조카와 아들의 이야기는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시영이 다스를 장악했는데 경영권 자체를, 이동형은 명목상의 대표로 돼 있다가 밀려난 정황이 보여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왔다 갔다 한 게 뭐냐면 삼성은 왜 소송비를 대납했느냐, 무엇을 주고받았느냐, 이것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뇌물로 등장한 게 60억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걸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책임을 검찰이나 사법부는 누군가에게 물어야 돼요. 부정한 돈이 엄청나게 돌아다녔는데 거기는 국고 손실도 있고 사기업의 돈도 있고 그리고 정치자금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본인이 정하세요. 검찰이 물어보면 뭘 찍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다 난 모르는 일이다. 나는 국가 경영만 열심히 했고 재산도 지금 없다. 이 얘기를 아까 흘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쪼개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청와대의 집사로서 이만큼의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이제 오간 부정한 돈들에 대해서는 뭐 청계재단 대표와 이 금강에서 이 거래 비자금을 만들었으니 책임지시고 이건 다스가 책임지시고 쪼개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고하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중에서 정점은 다 당시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그럼 김백준 전 기획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난 하나도 몰랐다. 이 어찌 보면은 이제 저 도와주는 일개 하녀처럼 시종처럼 하던 최순실 씨가 너무 많이 이걸 해먹었다는 걸 나는 듣고 너무 놀랐다. 이건 난 하나도 몰랐다.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정컨대는 이게 뇌물 혐의가 지금 1심에서 적어도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 지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논리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연 이 모든 활동들,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과 오간 돈에서 정말 무관하고 무고하고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후에 저는 모레는 몇 가지 정황들은 나오게 될 텐데 절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내일 화이트데이입니다만 하얗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적었는데 뭐 꼭 국정원 뇌물과 관련해서 말고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국정원 특활비 그때만 해도 이게 여기서 끝인 것처럼 보였고 그게 굉장히 제일 커 보이지만 지금 사실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좀 작은 범죄가 더 작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곁으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근데 어쨌든 김백준 전 기획관 최초로 기소할 때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 방조범. 그러니까 검찰 표현에 의하면은 이 김백준 전 기획관 통로다 이런 표현도 썼었거든요. 맞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전달해주는 역할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으로 보는 것은 뭐 이제 명확하는데 나머지 문제들 삼성 특활비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삼성 특활비 같은 경우도 보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가운데 역할을 한 것이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한테 미국 가서 남은 돈 받아오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검찰이 삼성 특활비에 있어서도 김백준 기획관은 가운데서 그냥 심부름한 정도에 그치고 일종의 통로로 그치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모든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오히려 뭐 국정원 특활비처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 김백준 기획관 종범, 방조 이 수준도 아니고 아마 김백준 기획관은 빠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모든 이익을 향유한 아마 그런 뇌물죄 어떤 피의자로 그렇게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보고 있고 검찰의 지금 흐름도 그런 것도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 논란이 불거져 있고 측근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부인 김인홍 여사